우선 이거 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제가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되면서 제가 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핵과 ICBM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부터 북한은 완성했으니 평화 공세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제가 2월 말까지는 다 끝냈어요. 예, 다 끝내고 출판사에도 다 원고를 다 준 상태고, 예,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제가 뭐 신변 위협을 받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서 앞으로 북한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냐, 대단히 뭐 북한은 격노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쪽 먼저 하시고 이쪽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하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책을 통해서 3층 서기실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국무위원회를 승격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서 한국에는 와닿았었는데, 3층 서기실과 국무위원회의 관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창선이 비서실장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세간에도 알려졌던 사안인데, 이 3층 서기실의 비서실장으로서는 그동안 알려졌던 그 비서실장의 역할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이 3층 서기실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서기실이었어요. 북한에서 서기라는 말은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층 서기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김정은이 개인 한 사람의 사업을 보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만일 내가 비서실장이든가 거기에 있는 뭐 비서인데 뭐 국방 담당 내 비서관이다 한다고 해서 군대의 구체적인 국방 정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면 끝장납니다. 그야말로 너는 밑에서 제기된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김정은이 우준을 밑에서 전달하는 그런 비서의 역할만 수행하지, 정책, 말하자면 한국의 청와대처럼 이런 컨트롤 타워식의 역할과 동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기 북한에서 여기를 이제 서기실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비서실장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정책 수립 및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제기된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즉시에 김정은한테 즉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실례를 들면 뭐 평창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에 이제 북한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내려오고 김영정도 내려오고 김영철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각자는 거기에 여러 부서가 와 있죠. 그러면 각자는 자기가 속한 부서 라인을 통해서 저들이 진행한 사업과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즉시에 김정은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같이 온 비서실, 말하자면 서기실 사람들은 또 자기식대로 김창선이 김창선대로 유일하게 김정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건 김창선이밖에 없어요. 김창선이가 들어가서 이자 만나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오늘 전번에 정호영 실장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김영철하고 회담했죠. 김영철하고 회담하는데 김영철이가 모든 문제를 다 거기서 조정하고 하는데 그 옆에 김창선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김창선이 뭐냐? 그 옆에서 김영철이 보고 그거 뭐 잘못된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김영철과 정호영 실장 사이의 오간 내용을 옆에서 다 정확히 들고 금방 김정은 사무실로 달려가서 제기된 상황을 보고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예. 태공사님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 김성희 PD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이제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부득이하게도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 이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실제적으로 하면서 진행되는 비핵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핵이 김정은 손에 있는 이상 그 핵은 어떤 핵입니까? 그리고 이 책을 쓰실 적에 이게 보통 자기가 회고록을 쓴다고 했을 때 뭔가를 뒤집어 보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소회가 가장
많이 드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회라- 북한의 핵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핵 문제로 떠돌아왔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걸 제가 사실 팩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했습니다. 4월 20일 날 그 한질 딱 앞두고 북한은 당 전언을 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북한이 다 모여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핵에 대한 정리를 내렸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어떻게 정립했는가를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병진 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가리대를 조이며 간거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석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글자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자,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어서 행복이란 4월 20일 날입니다. 한달 전에 평화 수혜의 강력한 보고입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행복을 김정은이가 두 가지로 이걸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 하면 이겁니다. 네. 북한의 행복에는 강력한 보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보, 창과 방주입니다. 이것이 4월 21일 날 당 전원의 북한의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어떤 일에서도 북한은 이제 이 창과 방피밖에 없어요. 이걸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겁니다. 네. 저는 이 점을 이야기하면 핵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저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다 내려놓을 것 같으면 왜 4월 20일 날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 7일 앞두고 당 전원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정립했겠습니까? 예. 강력한 보검이라는 건 창입니다. 예. 확고한 담보, 방패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김정은이가 소드 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거 북한 TV에서 매일 보내. 자, 우리한테 핵무기는 창과 방패다. 매일 북한 TV에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네,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유승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 개성공단에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14곳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이 개성식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그 투자가 좀 줄어들 텐데 그 외자 유치를 김정은은 어떻게 메꾸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 구상에 대해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북한은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소두에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지금 경제에 올인하기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바치고 있는 근간은 제가 책을 다 썼습니다. 첫째, 수령은 가오가 없다. 수령의 가오가 없게 하려면 북한 주민들을 정보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 무오리 원칙에 기초한 외부 정보 접근 차단, 그 다음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 금지, 세 번째는 모든 주민들을 각종 정치 생활에 망라시켜놓고 철저한 감시 통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북한 이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근간입니다.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가 저렇게 모래바닥에 100층 넘는 타워가 왜 서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의 전립 가능한 구조와 받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오는 7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자체의 전립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개성공단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걸 학습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현재 북한이 방금 이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근간에 딱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한국과의 제한된 접촉을 이룩함으로써 정보 유입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못 들어가요.
또 두 번째는 개성공업지구는 전현지대입니다. 전현지대라는 걸 말하면 북한에서 개성지역에 가려면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외부에서는 개성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업지구에 5만 명의 근로자와 한국 기업가들이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다 녹아서 개선에서 무슨 동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100% 정치 조직 생활을 시킴으로써 마비되어 있던 개성공업지구에서 모든 정치 근로단체 조직 생활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봐도 일자리입니다. 예, 아침 시간 되면 딱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면 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정치 조직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와 남포, 개성공업지구와 함흥, 개성공업지구와 청진을 비교해보면 개성시만큼 질서가 정연하고 치안이 유지되고 모든 정치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식, 중국식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베트남식과 중국식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베트남식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의 첫째 징표는 뭡니까? 우선 개혁개방하기 전에 사상을 해방시켰습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터넷하고 미국 영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만 받들어라. 공산당 체제에 댓글만 걸지 않으면 보고 싶은 걸 보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사상을 해방시켜줬죠. 두 번째, 자유로운 이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겠으면 살고 한국에 뭐 관광 오겠으면 오고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살겠으면 살고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에 권리를 줬어요. 세 번째, 정치조직 생활. 당에 들어도 좋고 정치조직에 안 들어 좋아요. 예, 중국이나 베트남 보세요. 예, 억만장자, 백만장자들 가뜩한데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이젠 거의 런던 인구수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산당원인가? 아닙니다. 공산당원이 아니라도 중국에서는 자기 물질적 부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 갈 길을 베트남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바로 개성식 경제개혁, 단절 모델형입니다. 단절 모델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걸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왜?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중단과 폐쇄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가들이 힘들어서는 대단히 불안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아직 기업가들이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국가로부터.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이가 앞으로 이런 개성공업 지구식 단절실 모델을 북한 중심으로 확대하려는데 여기 선뜻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오세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바로 선관광 후 경제 특구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북 관계를 푸는 것과 동시에 지금 김정은은 모든 연력과 자원을 개성 관광 특구 개발에 돌리고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돌려주세요. 자, 이것이 지금 북한이 발표한 개성 관광지구입니다. 지금 명사심리, 원산만이, 갈마반도 지금 여러분 북한 언론들 보면 이게 지금 모든 지난해까지는 김정은이가 평양시 건설했어요.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거기에 동원됐던 모든 인력과 자재를 100% 다 지금 원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당장 한국에 문 열고 들어오라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한국에 투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관광부터 하고 이 금강산 관광과 바로 개성 갈마 지구 이 해안 지역 관광을 앞으로 결합시켜서 한 2,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으면 쭈밋쭈밋하던 한국 기업도 개성에 이어서 점차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런 치밀한 계획에서 지금 북한은 선관광 후 경제 특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오마이뉴스 신나리 기자인데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강연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핵무기, 핵폐기 관련인데 필경 몇 개는 숨겨두고 말 것이다라고 확언을 거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풍계리 뭐 이런 외신들 다 초대해서 하겠다는 게 쇼맨십이라고 보시는지 하나랑요. 하나 더 네.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 보면 그 김정은을 좀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급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다르게 리더십을 분석하고 뭐 김정은의 사과까지 보도가 되면서 다른 인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 북한을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기대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당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이 대단히 짧은 기간에 속도전으로 강행됐습니다. 결국 이건 뭔가면 김정은은 김정일 자기 아버지와 달리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핵무기도 발전시키고 ICBM도 하고 땅크도 배치하고 이런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제 가서도 우리가 핵 보유국 전략 보유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원을 핵무기에 올인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다 김정은이가 판단력과 집중성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짧은 5년 동안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거대한 그런 발전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이번에 와서 김정일 때라면 저렇게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언론 이런 데 상당히 숙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비록 폐쇄된 북한사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과 다른 그런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김정은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김정일 시대처럼 무작정 뭐 계속 투구하자 뭐 핵무기 내려놓자 뭐 끝까지 나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아주 은밀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핵실험장 폐기한다.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다. 폐기할 때 외국인들 다 초청하고 이걸 보면 말하자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딱 하루에서 쇼맨십 딱 한 번 하니 지금 김정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8%까지 올라서고 있다고 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책에 보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일 고이즈미 사이의 이제 회담 전 과정이라든가 왜 그때 김정일이가 고이즈미 앞에서 북한의 납치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었느냐. 그 이후 왜 이것이 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책임도 있고 일본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가 납치 문제를 인정하면 100억 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평양 김정일 고이즈미 선언대로 100억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북일 수교도 나오고 또 납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측에 이미 고이즈미 때 약속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북한에 다시 이제 꺼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핵실험장 폐쇄 문제와 관련된데 지금 김정은은 뭔가면 현재를 무조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 핵무기 보존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있자면 과거와 미래는 대담하게 내가 포기하겠다. 이걸 다 내놓겠다. 이것을 통해서 국제 공동체의 신뢰를 놓겠다. 이것입니다. 일본을 왜 뺐느냐? 우선 첫째 지금 현재 북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외부 세계와의 회담을 할 때 북한은 이걸 보고 각계 격파 전술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국, 일본, 미국 이 적대국들과 한 번에 대상하기에는 북한은 대단히 힘에 붙인다. 또 호상 경쟁 방식으로 이들을 갈라놓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북한의 주장이고 두 번째로서는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당사자인 미국을 내놓고 CBID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 CBI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붙이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가
CBI도 해야 된다. 계속 지금 트럼프한테 이야기야.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이 CBI들을 넘기자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나? 미국과 딱 단둘이 앉아서 밀실회담에서 합의하고 하는데 거의 아베 총리가 계속 트럼프한테 다 CBI도 해야 된다니까 이제 북한을 엄청나게 이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들을 초청할 때도 이러한 감정이 자극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방금 그 일본을 뺀 것도 있지만 영국을 넣은 게 있잖아요. 영국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장에 언론을 초청하면서 일본은 뺐는데 영국은 또 넣었잖아요. 영국에 계셨으니까 그 배경이 뭘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책 관련한 자료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 동해안에 있는 부대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에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비용도 한국이 내지 않으면. 네네. 근데 이제 언급하시면서 비용도 비용인데 뭐 군부 그 9.19 성명 이후에도 그 군부의 뭐 반대가 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비용이나 아니면 반대나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국을 왜 넣었느냐?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김정은이가 4월 20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핵은 나한 데 있어서 창과 방패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자세에서 이거 지금 하겠다는. 우리는 핵을 보유한 나라들과 동등하게 가자. 한국은 뭐 남북 관계니까 어차피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핵 보유국들을 위주로 이제 김정은이가 초청했습니다. 영국도 당연히 핵 보유국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영국을 어떻게 이용했냐? 매번 북미 회담 때마다 미국은 국제 이제 정치를 시행하는 데서 물론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동맹국들의 동의와 컨센트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국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리비아 공습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영국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이 앞에서 북을 쳐주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앞에서 말하자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데서 영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CBID 문제도 이제 같습니다. 동맹국들이 지지 획득해서 미국으로서는 영국의 지지와 공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서방에서도 이제 영국을 북한이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친다 하는데 영국이 no 하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도 yes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과 영국 사이에 해군들 사이에 합동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한반도에서는 합동훈련에 영국군이 왔어요. 영국 함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될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뭐 이미 계획된 거 있으면 뭐 하세요 뭐 이러는데 영국 함대가 온다니까 이거 선전포가 같은 거다 하면 영국들이 북한에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가치가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동군사훈련이라든가 일본과 미국 사이 합동군사훈련에 영국이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전략에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 앞에 보여주느냐 마느냐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엘리먼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김정철이 존재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철이는 북한에서 철저히 아직도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이렇게 지금 김정은의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로서 나가고 있는데 왜 김정철은 보여 못 주겠냐? 북한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유교적인 문화가 대단히 강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만일 김정철이가 김정은이 동생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역할을 하겠지요. 보여주겠지요. 김정철이. 그러나 형이기 때문에 만약 형이 동생을 옆에서 보좌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기존 유교관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겠죠. 왜 당연히 순서를 보면 형이 먼저인데 형이 아니라 동생이 하겠느냐 이런 의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정철의 존재는 북한에서 영원히 이제 계속 베일에 가려진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이제 김정철하고 같이 다니면서 김정철이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목격했습니다.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층 서기실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 있고 누가 있느냐? 저도 우리 외교 라인의 외무성에서 같이 저하고 근무하다가 3층 서기실에 들어간 몇몇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부서에는 외교, 군대, 정보, 과학, 경제 각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건 극비입니다. 왜 극비냐? 일단 자기가 선출된다는 거 몰라요. 앉아 일하다가도 와서 내일부터 가자 하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까지 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닦인 지역에서 철저히 생활합니다. 자기 신변을 절대 어디 가서 난 어디서 일한다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집단 전체가 노출되는 날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층 서기실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거기서 몇 명이 일하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5명 내외 안팎입니다. 예.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황웅재입니다. 그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두뇌 그룹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취재해봐도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조직이다. 밖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서기실하고 조직 지도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서는 역시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좌를 오래 해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